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근영님, AI가 스며든 선거 그리고 AI가 스며든 정치에 대해서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다가오는 AI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는 구호는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체감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앞서 저도 패치노트를 전달드리며 팀 미라이 사례가 좀 흥미롭게 계속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일본의 팀 미라이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선거와 정치에는 어떤 준비와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장지훈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번 AI 라운지에서 한번 정치를 다루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방송 아이템 정할 때 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뭐 과학이나 기술 또 법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치 분야를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주로 저희 지웅님께서 많이 들고 와주시긴 했는데 네. 이번에 선거 그리고 정치 분야 주제를 가져오신 어떤 뭐 목적 있으실까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네. 뭐 특정 분야를 배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네. 이 AI가 과학의 영역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직 정치에서의 AI 전환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 얘기는 사실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 저희가 그 현대그룹의 아틀라스 도입을 얘기할 때 예. 그때 아틀라스의 도입 계획과 현대차 노조의 강경한 반발까지만 저희가 전달은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방송 이후에 민주노총에서 지금은 수정된 입장이 나왔어요. 네. 이 기술 발달을 저해할 생각이 아니다. 휴머노이드 도입에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의 입장이었는데 네. 그 입장을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주목했던 부분이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이 아틀라스의 도입은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 노동 현장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인간들의 연결 가운데에 이제 로봇이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만약에 예상하게 된다면 네. 우리 모두 그러한 충격과 공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인간 사회를 연결하는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들이 모여있는 가장 밀접하게 모여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찾다 보니까 결국 정치고 보니까 곧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네. 한국은 6월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앞서 패치노트에서 전달한 것처럼 일본은 먼저 중의원 선거를 치렀는데요. 일본의 정치 환경이 우리보다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IT 역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안노 대표와 팀 미라이 같은 모습이 일본에 먼저 나타났는지 너무 놀라운데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놀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 팀 미라이가 지역 조직도 없이 오로지 비례대표로만 11석을 확보한 것을 이변이라고 평가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신생정당에서 목표로 했던 그 5석을 크게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이 일본의 정치 환경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렇죠. 이것이 AI를 정치와 선거에 접목한 것을 넘어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놀라움이 좀 반영된 겁니다.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세습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래도 지역구 중심의 이제 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 그런 네. 점에서 이런 매우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 팀 미라이를 이해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네. 정치 상황을 좀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보수 정당인 지금의 자민당, 자유민주당은 1955년 창당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기관을 집권 여당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죠. 몇 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특히나 전체 465석 중에서 316석 획득하면서 개헌안 발의선도 넘겼거든요. 최대의 성과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네. 과거의 보도들을 보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습 정치인의 당선 확률이 80%에 달한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야, 다이묘가 아직 존재하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정치학자분들은 이제 일본의 정치 체제는 아직 봉건제에서 완전하게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일본의 정치 환경은 분명히 한국과 비교해서 아주 보수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 간혹 국제뉴스를 보다 보면 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긴 하지만 네네. 이런 소수 정당들이 약진했다라는 기사를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쵸.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환경이어서일까
아니면 선거제도가 좀 달라서일까? 이런 좀 의문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늘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예. 이 국제뉴스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많이 봤을 거예요. 그 한국에 없는 공산당도 일본에는 있고 그렇죠. 의석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반 NHK 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KBS 반대한다라는 그러게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의석을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뭐 참정당 같은 극우 정당도 맞아요. 등장했고요. 예,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본은 명확하게 한국에 비해서 정권 교체 횟수도 적고 세습 예. 정치인도 많고 신인 정치인의 등장이 적고 이래서 보수적이라는 평가는 맞는데 네. 다만 중앙 정치에 들어서기 전에는 한국보다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특히 당을 만드는 조건이 많이 다른 부분이 좀 포인트인데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무소속이 아닌 상태로 정당의 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당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중앙당을 포함해서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에다가 그 지역당을 만들어놔야 돼요. 야. 그리고 이 지역당에는 당원이 무조건 1,000명을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여서 당을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렇네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이 네. 일본은 중의원이나 참의원 의석을 5석 이상 가지고 있거나 네. 직전 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정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당을 못 만들어서 이 출마를 못하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요? 정치 단체의 이름으로 출마해서 선거에서 이기면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미라이 같은 케이스가 네. 보도를 하면 우리나라 보도들을 보면 다 신생 정당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예. 팀 미라이가 신생 정당이 된 건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11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냥 단체였는데. 맞습니다. 정치 단체 미라이를 만들어서 예. 이 미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했고 여기서 의석을 만들어내면서 네. 실제 정당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팀 미라이 같은 정당이 거의 불가능하다. 음.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정당법부터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인사이트에 그 기고해주신 글에서는 이 팀 미라이와 같은 정당을 만들자고는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모두가 이 팀 미라이가 어떻게 AI를 사용했고 또 얼마나 기술 친화적인 선거 방식과 정책들로 일본 정치를 변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그랬죠. 그 대부분의 보도들도 사실 그랬고요. 저희도 그랬네요.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이 팀 미라이의 성공 안에는 네. AI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지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이 팀 미라이의 새로운 정치 현상에는 그 시작과 끝에 인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시작과 끝에 인간이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이 앞서 패치노트 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팀 미라이가 선거에서 AI를 반영한 사례는 그 24시간 운영되었던 AI 대변인 네. 그리고 GitHub라는 이름을 통해서 시민들이 올리는 정책 의견이 팀 미라이의 정책 공약에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죠. 그래서 네. 이게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되고 있었던 그 시민이 정치적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네. 이 부분을 AI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정치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AI를 이용한다고 할 때 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쓴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과연 그 정치인에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던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네. 물어보면 상황이 다른 것 같죠. 이게 그러게요. 작년 12월에 전국 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네. 우리나라 국회의 신뢰도는 불과 31%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AI 챗봇으로 누군가 정치인이 사용한다 그래서 24시간 소통할게요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만한 정치적인 효용성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팀 미라이에 대한 평가 중에서 공통된 건 이들이 네. 선거운동에서 다른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지 않았고 네. 정책을 일관되고 뚜렷하게 알리는 데 주목했다. 그 부분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팀 미라이는 일관되게 일본이란 낡은 운영체제의 버그를 고치고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핵심 메시지가 나온 거고 예. 그 연장선에서 중의원 선거의 핵심 기치로
AI를 활용한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걸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선거 이후에는 네. 나가타초, 이게 뭐 일본 정치권과 국회를 지칭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네. 이 나가타초 엔지니어 팀이라는 걸 발족한 다음에 국회의 입법 예산 심의 과정을 데이터로 시각화하는 것을 바로 준비해서 구축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밝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작 지점에 여러 사람들의 공통의 가치로 팀 미라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두고 이 선거의 끝에 다시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과 끝에 결국은 인간이 있다. AI는 도구로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정치 엔지니어링을 잘 구현해냈다라고도 좀 들리기도 하는데 네.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더욱 이 한국에서 안노 대표나 또 팀 미라이와 같은 어떤 단체, 신생 정당의 이런 시도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도조차 좀 보기가 어려운 게 한국의 정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정치에서의 AI 전환 또 AI 도입은 좀 많이 느린 것 같죠, 사실. 네, 사실 요즘 국회를 보면서도 좀 많이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이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네. 행정부에서도 이 AI 전환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AI 패권 경쟁에서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구호를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만큼은 당장 시도해보지 않는지 의문이 사실 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게 생각이 말입니다. 됩니다. 네. 물론 뭐 최근에 개혁신당에서 AI를 이용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치 컨설팅을 제공한다거나 네. 혹은 이 AI를 공천에 이용해가지고 되게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네. 메시지들을 발표는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이런 시도가 꼭 개혁신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실 당선 확률이 높은 거대 정당들에서 먼저 좀 고민하고 시도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AI 자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리고 익숙하지 않음을 정치권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그 대표 본인부터가 일단은 그 엔지니어의 조금 백그라운드가 있기도 하고 맞아요. 팀 미라이도 사실은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다른 보도들을 보면 네. 팀 미라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의 센세이션한 현상도 중요하지만 네. 팀 미라이의 한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네. 이 일본 내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제 전문직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득표율에서도 보면 일본의 도쿄나 교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팀 미라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네. 사실상 지방 소도시에서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개혁신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그러게요. 생각은 드는데 네. 다만 어쨌건 AI라는 거대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가져올 수 있을까? 요 고민만 하다가 사실 늦어지는 거라면 네. 작은 단위에서부터 사실 AI를 이용해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좀 편익을 높이려는 상상들이 좀 필요하기는 하다라고 맞습니다. 주장하고 싶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그 팀 미라이의 안노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소비세 인하라는 포퓰리즘에 맞서서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어떤 것을 상상하면 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선거 때 되면 네. 유세차에서 돌아다니면서 대부분들 잘 안 들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렇죠. 어쨌건 연설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소음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쨌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좀 더 적은 인원을 보는 거지만 어쨌건 만나는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자신들의 정책들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이걸 통해서 유권자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유권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게 AI를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음. 실제로는 발로 걸어다니면서 시민과 직접 만나면서 소통을 했다. 맞아요. 이것도 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시작과 끝에 인간이 있었다는 지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AI라는 기술을 어쨌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사용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 그러게요.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또 이 팀 미라이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던 그 선거 공약에 대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네. 사실 지금 우리도 당장 기술적으로 막 엄청 어려운 형태가 그렇죠. 아닐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굳이 AI까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각 정당들에서 구글을 이용해서
이런 저런 형태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집하는 형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네. 다만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할 수 있는 형태 기술로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제 좀 미시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중요하게 AI의 기술들을 조금씩 이용해서 경험치를 늘려나가는 작업들이 정치권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제가 전에 그 봤던 AI 서비스 중에 하버마스 AI라는 게 있어요. 하버마스는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론장이라는 개념을 맞아요. 도입한 그 학자로 유명하잖아요. 미디어 쪽에서는 엄청 다루시는 그렇죠. 분이시죠. 네. 이 하버마스 AI가 뭐 어떤 거냐면은 보통 저희가 어떤 한 이슈를 놓고 토론을 할 때 보통 찬반으로 나뉘어서 두 세력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제 공격하는 내용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하버마스 AI는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AI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나온 솔루션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최대 다수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 AI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공론장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꽤나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당장 도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 팀 미라이의 어떤 정책 설계 방식을 보면서 그 하버마스 AI도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도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네. 그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하버마스 AI라는 걸 쓰면 더 효율적으로 의사 그 결정 구조를 네. 확립할 수 있대라고 착각하실까봐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는 AI라는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일 뿐이다. 결국 시작과 끝에는 항상 인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은 AI 기술과 패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쏟아붓더라도 결국 시작 지점에 있는 인간의 의지와 명확한 메시지가 없으면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에선 안노 대표와 팀 미라이 같은 AI를 적용하는 정치 집단이 왜 안 나오는가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질문은 왜 팀 미라이와 같은 일관적인 메시지와 명확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집단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어떠한 정치인도 여기에 대한 해법을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 정치에 안노 대표나 팀 미라이가 등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6월까지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어쨌건 우리 정치에도 좀 송곳같이 튀어나올 인물들 그리고 집단들이 좀 새롭게 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제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뭐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설계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과 또 우리 그 민의를 그 수렴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맞습니다. AI는 어디까지나 그 툴로서 기능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저희 그 장지훈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주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팀 미라이의 사례를 통해서 AI가 스며든 정치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